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누구나 호감 가는 사람이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별로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호감인 사람이 있어요. 애쓰지 않았는데 늘 호감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모든 관계는 심리학으로 풀린다와 함께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겸손한 편이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솔직함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고 때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조금씩 들 때부터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무조건 겸손한 것이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 2명이 각각 이렇게 말해요. 의사 A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지도 못했고 수술도 한두 번 정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저보다 다른 선생님께 수술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말을 하는 반면 의사 B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 보여요. 안심하세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수술 성공률 또한 98% 정도입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보단 제가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누굴 선택할 것 같으세요? 겸손한 A일까요? 유능한 B일까요? 이 상황에서는 보통 의사 B를 선택할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겸손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을 차려서 무조건 착해 보여야 할까요? 아니면 까칠함과 솔직함으로 유능하게 보이는 게 좋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에 달려있죠. 만약 착해 보이고 싶다면 겸손함을 선택하고 유능해 보이고 싶다면 조금은 솔직하고 까칠해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감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칭찬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맞아요. 겸손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이끌어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겸손을 살짝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 호프 대학의 다릴 박사는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2가지 버전으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시켰어요. A는 저는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B는 저는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갔을까요? 당연히 A에게 호감이 더 갔겠죠.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싶다면 말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라는 문장 하나만 넣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무조건 단정 짓고 확신 있게 말하면 자신감은 있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겸손해 보이진 않을 수 있잖아요. 이때 내 생각에는 그래 라는 문장 하나만 넣어준다면 내 자신감도 챙기면서 이것은 오로지 나만의 의견이므로 얼마든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더불어 말하자면 저는 책을 읽으면서 겸손함을 되새기는 편인데요. 아, 내가 이렇게 감사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독서를 하면 나에게 부족했던 점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하잖아요. 책의 저자도 실제로 겸손함을 몸에 익히고 싶다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합니다. 책을 읽으면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는 점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기보단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은 자신의 관점이나 믿음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익히는 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옳고 뛰어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 사람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꼭 필요한 자세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를 찾아가 연인과 헤어져 살기 싫다고 절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또 어떤 학생은 시험에서 70점을 받아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실수로 하나 틀려서 98점을 받았다며 눈물을 보입니다. 만약 내가 당사자라면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것은 모두 공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읽어야 하고 그 사람이 처한 사항을 마치 내 것처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공감 능력이 좋다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나도 시험 못 봐서 속상한데 나보다 더 노력한 친구는 그만큼 더 속상하겠지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챙길 줄 알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도 같이 보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관계에서 공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마음이 제대로 공감받지 못할 때,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을 대체로 좋아하고 호감 있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호감을 얻기 위해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을 어떻게 높이는 게 좋을까요?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자코모는 원숭이의 전두엽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원숭이가 땅콩 먹는 모습을 보는데 마치 자신이 땅콩을 먹는 것과 같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는 이 특이한 현상을 놓치지 않았고 다양한 실험 끝에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중 하나인 거울 뉴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울 뉴런 덕분에 인간은 아기 때부터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서 삶에 필요한 능력을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해요. 더불어 상대방의 감정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 먼저 거울 뉴런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강화하느냐? 소설책을 틈틈이 읽는 거예요. 특히 문학성이 높은 순수 문학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치밀하게 묘사하는데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감정을 이입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이와 마주 앉아서 서로의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 모방하는 모방놀이를 자주 하면서 아이의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따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감 훈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죠. 공감은 이 과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가 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럼 일찍 자면 되잖아 라고 딱 잘라 말한다면 분명 맞는 말을 했지만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말이 없어지겠죠. 이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는 요소가 바로 공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호감 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하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저도 이거 놓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 표현법은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한 일을 잘 알고 있고 나도 언젠가 너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어 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해요. 하나의 재능이기도 하죠.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인사치레나 아청같이 보일까봐 굳이 해야 하나 싶은 마음으로 자제하는데요. 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나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만만한 취급을 당하지 않죠. 물론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딱히 감사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감사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감사는 거창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지금을 감사하란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 뭘 감사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야 하는 것들인데 말이죠. 인지치료 심리학자 앨리스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세상에 모두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또한 이로 인해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에 대한 감사는 말 안 해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땐 감동을 담아 전달하는 게 좋으니 그러기 위해선 포괄적으로 마음을 전달하기보단 한 가지 특정 사건을 함께 말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을 전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번, 선생님,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2번, 선생님, 제가 한창 방황할 때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게 더 와닿게 들릴까요? 물론 마음은 진심이겠지만 2번이 훨씬 더 와닿게 들리겠죠. 또한 내가 감사를 전할 땐 자신이 받은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단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 칭찬하는 편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전달된다고 해요. 이 방법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고맙다 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감사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빈도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보단 빈도입니다. 감사하다고 느끼고 표현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감사를 알고 나서는 좀 더 따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께서 늘 감사함을 표현해 주셔서 그 에너지를 받고 늘 많이 행복합니다. 또한 저도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면 감사 표현을 잘 안 하던 사람들도 나중엔 자연스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가는 정이 쌓이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긴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웃으면서 화를 내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아직 감사 표현이 낯설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만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고마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다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죠. 링컨과 돼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마차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마차 밖에서 아기 돼지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링컨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밖을 보니 아기 돼지가 진흙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링컨은 곧바로 마차를 세우고 한 걸음에 달려가 늪에 빠진 아기 돼지를 구해주었죠. 그 덕에 링컨의 옷은 흙이 묻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며 아기 돼지를 도와주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대로 아기 돼지를 지나쳤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 여행도 망쳤을 걸세. 그런데 아기 돼지를 도와주면 내 마음이 편해지니 이는 결국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닌가? 나는 단지 나를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네. 라고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상대를 빚진 사람 취급을 한다면 이것은 본질이 흐려진 것이겠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랑 나누고 베푸는 게 좋아서 그래서 계속 해왔던 일인데 상대방이 어느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서 나에게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왠지 내가 손해보는 기분도 들곤 해서 마음이 괜히 좋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런 마음을 늘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 표현을 잊지 않아야 서로의 관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쓰지 않아도 늘 호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겸손을 처세술로 활용하기. 둘째, 공감하기. 셋째, 자주 감사를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류에인 저자의 모든 관계는 심리학으로 풀린다와 함께 했는데요. 작은 행동으로 인해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호감의 법칙들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잘 풀어 설명해줘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버거울 때, 내 뜻대로 상대방을 이끌고 싶을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